한국 정치론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윤이고요. 제 이메일 주소는 jlee28935@gmail.com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정치란 우리 삶을 규율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한국 정치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제의 변천 과정이라던가 국회 그리고 행정부, 사법부, 민주화 이후의 관료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은 교재는 크게 두 가지예요. 현대 한국 정치 이해랑 그다음에 강원택 교수님의 한국 정치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주차에는 한국 정치론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이승만 정부와 관련돼서 우리가 새로운 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4월 항쟁과 관련된 얘기들, 특히 이제 4.19 혁명의 의의라던가 대한민국 제2공화국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5.16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정부와 관련해서 현대 한국 정치 이해 5장과 6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신체제가 어떤 식으로 등장했고 그리고 전개되었고 붕괴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때가 대한민국 제3공화국이 수립했을 때죠. 그 5주차는 전두환이랑 노태우 정부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 정치 이해 7장과 8장 그리고 9장을 전반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새로운 신군부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또 광주 항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전개되는 그런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6주차 때는 김영삼 정부랑 김대중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등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또 추구를 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에는 이러한 김영삼 정부에 이어서 어떠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햇빛 정책으로 알고 있는 대북 포용 정책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주차 때는 이명박 정부랑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관련해서 이때는 또 남북 관계가 많이 경색이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정부들이 어떻게 또 이제 변천을 거쳐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8주차 중간고사는 과제로 대체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레포트가 대체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학교에 나와서 또 중간고사를 보는 것보다는 레포트로 과제를 대체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중간고사는 그렇게 좀 과제로 대체한다는 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는 새로운 책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9주차 때는 이제 한국정치론 2장과 관련돼서 이제 국회와 한국정치.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법부로서 어떤 한국 정치를 전반적으로 또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관이었죠. 그래서 이런 국회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 그리고 제도와 조직,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주차 때는 행정부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의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 관료제와 연관이 되죠. 그래서 한국 관료제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료제의 그런 영향력이 어느 정도 또 한국 정치에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주차에는 지방자치와 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정치론 4장과 7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지방자치와 선거제도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리고 이런 한국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주차는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입이 됐고 전개가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서의 그러한 전환과 그리고 공고화 과정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주차에는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정치론 10장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천됐는지, 남북관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또 경색이 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서로 이제 또 화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경색과 그리고 화해 과정을 계속 또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이죠. 그래서 통일 정책이 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4주차 때는 한미 관계, 그리고 15주차 때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또 한국에 주는 영향력이 또 크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미 관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 시대의 한미 관계, 그리고 또 새로운 또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그런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런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한국에 끼친 영향도 지대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미 관계가 또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는 아마 뭐 자료 같은 걸 배포를 한다던가 뭐 다양한 또 뭐 논문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좀 또 재밌게 또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5주차 때는 또 한중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중심의 그런 한중 관계가 계속 전개되어 오죠.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어떤 중국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대1로 정책이라던가 그런 새로운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한중 관계가 또 어떻게 또 전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출석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때 또 상황이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되도록 출석 시험으로 해가지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중간중간에 또 아마 뭐 숙제 같은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숙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추구하는 것은 가치 적절한 배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은 부족한데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많아서 항상 가치 배분에 문제가 생겨서 대립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가치 배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치행위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행위이고 또 없을 수도 없는 행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납득시키고 싶어하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정치는 조직 생활이나 비조직적인 생활 모두에서 나타나는데 하다못해 두 사람만 있어도 정치 행위가 나타난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는 전통 시대의 정치와 근대의 정치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대원군 집권을 경계로 해서 이와 같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역사 시대로 접어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시기에 미치는 전통 시대의 정치는 주로 왕조 체제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대원군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대 정치는 문호개방에 수반하는 외세의 개입과 그에 대한 대응 속에서 서구의 새로운 사조에 힘입어서 민족주의를 지향하면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통치와 지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복종이라던가 협력, 저항, 이러한 사회적 활동을 말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둘러싼 여러 계급 간의 싸움이라던가, 즉 국가의 지도라던가 관리권, 그리고 국가 및 국가 활동의 형태, 그리고 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계급 분열이라던가 국가의 발생과 함께 발생하고 그것이 소멸하는 것도 어떠한 사회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정치는 여러 정당의 활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 정치는 어떤 사회 진보에 거역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노동자 계급과 그 정당이 어떤 정치의 발전을 추동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계급 정치와 달리 자기 자신, 즉 노동자 계급이 해방에 한정되지 않고 인류 전체의 해방을 목표로 한 정치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정치는 어떠한 일체의 계급 이기주의적 정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필연적인 대립이라던가 분쟁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치라는 견해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이 도덕이라던가 그런 자율적인 규범만으로는 유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법이라던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이 또 정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도 위로부터의 통치만을 정치로 보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항쟁이라던가 그 밖의 활동도 정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를 파악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라는 것이 국가만으로 한정되는 인간 활동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의 형태, 이를테면 회사라던가 교회, 학교, 가정 등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서 나가는 통제의 작용도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미국 정치학자들이 대부분은 이런 관계를 거버먼트라고 하는데요. 국가는 공적인 거버먼트인데 대해서 그 밖의 사적인 거버먼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를 모든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 작용으로 보는 점에서는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논점이라던가 두 번째 논점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히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항쟁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활동을 정치의 본질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자기 편에서는 가장 우호적인 단결과 협력을 제공하고 상대편에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떤 정치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에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질서를 유지시키거나 강화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견해는 자연히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는 정치를 계급적인 시각에서도 보고 있는데요. 국가는 특정 계급이 이익을 보호하는 권력기관이고 국가의 통치는 적대적인 여러 계급의 저항을 통제하고 스스로의 권익에 필요한 질서를 유지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피지배 계급에 속하는 모든 대중들은 자신의 권리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부단히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배와 저항을 본질로 하는 것이 바로 정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는 지난 100년 동안 생각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경제적인 토대의 발전과 정치적 상부구조 간의 역전관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논리에 의하면 경제적인 토대가 상부구조로서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결정론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성격이 경제적 토대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한국의 근현대사 중 가장 중요한 정치 상황의 결정이 어떤 국제관계 상황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은 한국이 지정학적인 성격에도 기인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한 상황 가운데서 조성된 민족적 주체성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에서 민족주의적 지도 세력과 영향력의 한계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민족주의 정치 세력의 영향력 한계는 결국 분단 지향적인 인사들이 어떤 강대국을 옹호하는 그런 노선에 의해서 민족주의 세력을 억압하고 심지어 강대국에게 어떤 종속적인 상황을 또 수용하는 그러한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에서 어떤 민중 계층의 성장이 또 극도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왕조 체제하의 식민적 수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위로부터 역압 체제가 사회 제도적 성격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에 일반 민족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성장이 그만큼 제약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는 어떤 민족 부문이 자기 세력 강화에 의한 지배 세력에 대한 도전이 결국 어떤 지배 세력으로 하여금 권위주의 체제, 이런 성격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곧 해방 시기까지 한국이 정치사에서 어떤 실제적인 중요한 결정을 한국 민족이 내재적인 민족, 그리고 어떤 민족 역량의 결집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강대국의 일반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행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근현대 정치사에서의 또 중요한 특징이 어떠한 통합 과정의 의미보다는 대척 과정의 성격이 강하게 지배했는데요. 즉, 다양한 사회 세력과 정파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이러한 정파들을 분리하고 대척함으로써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정치 과정에서의 격심한 대결이 민중 부분과 단절될 때 어떤 지배 세력 간의 자행됨으로써 한정된 정치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근현대 정치사의 기본적인 성격은 조선왕조 시대의 아시아적 전제 정치와 그리고 어떠한 준가상 관료제적 성격이 일본 식민 통치에서의 군국주의적 식민 체제를 거쳐서 해방의 시점에서는 일종의 권위주의 성격으로 전락됨으로써 마침내 분단 체제라는 민족적 비극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창기에는 제한헌법을 유진호의 초안으로 권력이 분산되기 쉬운 의원 내각제를 담았지만 국회의장을 맡고 있던 이승만이 건국 초창기에 대통령 중심제가 적합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국회에 통보해서 당시 초대 국가원수로 선출되는 상황이 확실되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결성된 자유당 탄생을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는 1987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민주주의를 모색하고 형성해가는 학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정치의식의 경우 태어난 순간부터 권위주의 시대를 겪은 9세대와 대한민국 제6공화국을 겪은 세대의 생각은 확연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민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없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제대로 정착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국민이 초법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도 아니고 헌법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법이 대통령이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식민지 시절을 겪은 나라들 중에서 민주주의를 한국만큼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몽골과 함께 제대로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고 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사실 민주주의 지수 수치도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제일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동아시아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일본은 군부에 심하게 억눌려 있어서 문제지 그럭저럭 시민사회라는 것을 갖춰져 있었고 미약하게나마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윗선에서 민주주의를 도입했고 몽골은 유혈 사태 없이 협상으로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대만도 리덩후의 집권하에서 민주화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나라도 독재 정권 시절에는 인구의 몇 퍼센트 이상이 참여하는 대형 시위가 벌어지지 못한 탓에 한국보다는 임팩트가 약한 편입니다. 한국은 주변 국가들보다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다른 정치 체제를 수행하고 있고 중국은 스스로를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우파 정당인 자민당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압도적으로 여당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었다가 2009년에서야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뒤집어져서 이후 자민당 일당 독주가 다시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 또한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런 정치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았기에
4.19 혁명이라던가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등이 발생해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 민주화 투쟁을 하던 윗세대들이 후세대들에게 민주주의와 과거 반독재 항쟁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한국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자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퇴진운동에서도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시위에 참여해서 민주주의 의식이 젊은 층에도 퍼져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한국 정치를 개선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국민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국민을 위한 정치라며 국민이란 단어를 내세우지만 그럴수록 국민적인 불신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이해와 화해, 이러한 말들은 어떤 상생의 정치와 일맥상통합니다. 문제는 이 이해라던가 화해 그리고 상생 등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 세력들은 모두 권력 탈취를 위한 상생을 추구한다는 것을 간파하면은 이것은 상생이 아니라 야합에 지나지 않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권력을 위한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한다면 굳이 힘들여 야합을 하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는 등의 수고를 들이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온당한 권력이 자연스럽게 부여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안보 이데올로기와 군사 문화를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교육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체제의 유지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대한민국은 반공국가였습니다. 반공의 우산 아래서 여러 개인의 활동 공간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통제만이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70년대가 되었어도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교육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어떠한 인간형을 키울 것인지 국가가 설정하였고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국가주의 교육은 모든 구성원들을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로 종속시키고 국가라는 상징에다 사람들을 복종시켰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선택할 권리는 없었고 가야 할 의무만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용납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 교육은 상당히 심각한 이중성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친일파 행각이 정당화되고 반공이 최고의 도덕이 되는 상황에서 정치, 법, 규범에서의 반사회적 행동들이 만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와 교실에서는 실제 사회와는 거리가 먼 도덕적인 내용만 전달되었습니다. 교육은 올바르게 설 수 없었고 국가체제에 기여한 쪽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의 분단과 30년 동안의 개발 독재의 체제는 복종, 경쟁, 성공의 가치 외에 학생들에게 심어줄 아무런 적극적인 가치체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정치 체제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군사 정권이 지배에서 벗어나서 민주정치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되고 순조롭게 운영되는 민주정치 질서를 확립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서구 역사에 비춰봐도 민주정치가 제자리를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요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구 사회의 너무나 다른 역사적인 전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세련된 그런 민주주의 정치, 즉 국민이 지배한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민주주의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민주화를 달성하면서 민주적인 정치제도와 정치체제를 운영하기 시작한 오늘, 그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정치 지도자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국민들의 책임과 역할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층이나 국민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문화와 정치 행동 양식을 청산하고 민주적인 정치 문화를 몸에 익혀서 새로운 정치 행동 양식을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몰래 정치 자금을 모으고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제도가 부정부패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을 몸담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선거 자금을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사실 선거 공영제를 통해서 선거 자금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작용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사범을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찰의 독립이 또 실제적으로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견해 차이를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한치 용납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국민의식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정치인들에 대한 감시와 압력입니다. 정치 진영과 정치인들이 자신 또는 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민들의 의견에 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문제의식이나 반발감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지. 이런 식으로 정치계 전체에 피상적으로 표현되고 정치인들이 부정적인 활동들이 층화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인들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정치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치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그리고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현재 개혁적인 정치 세력을 창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현실성에 있어서도 사실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지만 기존 정치권에 개혁적 정치인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 정치권에 개혁적인 신진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정치권의 그런 자정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치권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사고와 흑백 논리를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상은 극단적으로 양분해서 어느 한쪽만을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이러 전개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라는 그러한 흑백 논리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회 재반 현상들을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몰고 가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부패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과 고통을 주는 사람 이렇게 사회를 나누면서 사회 갈등을 끊임없이 생산해냈고 모든 사회적인 현상을 원칙과 질서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을 동정하는 이러한 인간의 원초적인 감성을 통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포퓰리즘까지 이용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통치 행위를 수행해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극단적인 흑백 논리라던가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옳지 않고 좀 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자세를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